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평범한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영웅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했죠.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 아름다운 재단.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뒤 공사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종합 공정률은 28.8%.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 6천억 원에 보상 비용까지 합쳐 손실 규모가 모두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공사를 완전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석 달간 운영합니다.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공론을 모으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 과정을 관리하지만 결정권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정부는 최종 결론은 독일의 경우처럼 시민 배심원단에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기를 40년 만에 가동 중단시키며 탈원전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제보 조작 사실을 공개하며 사과했던 국민의당에선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작이 잘못인 건 맞지만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보 조작이 특혜 채용 의혹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작과 특혜 의혹 모두를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즉각 반발을 샀습니다. 조작을 시인한 정당이 문준용 씨 취업과 관련 특검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 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일각의 특검 주장은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운데 대선 때 당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자신은 물론 몰랐고 안철수 전 후보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사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명확히 선을 그어두려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틀째 침묵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공식 사과를 한 이후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원구 자택으로 취재진이 찾아갔지만 안 전 대표를 만나진 못했습니다. 계세요? 안 전 대표는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입장 표명 여부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자이자 대선 멘토 단원이었던 이유미 씨가 제보 조작으로 체포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이 전 최고위원을 영입하면서 천하의 인재가 모이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안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안철수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죠. 특히 자기가 영입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에 연루가 됐으니까.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미니 네 번째 시간. 최민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수행하시는 우리 이주영 실장님도 배우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좋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까? 예.
육군 대위 출신. 국방비리 척결의 적임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네. 사실 여러 가지 과거 전력으로 보면요. 군 개혁의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보시기 그분은 군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시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육군 쪽에서 원래는 국방부 장관이 주로 나왔었는데 이제 해군 출신이시잖아요. 나오면서 아무래도 비리가 이쪽에 육군 쪽에 좀 많이 좀 있다 보니 그걸 좀 개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 생각은 하는데 제 짧은 소견이라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 예. 네. 짧은 소견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 나와서 잠깐만 짧게 언급하면은 네. 차후에 앞으로도요 국방부도 문민 통제하는 게 맞아요. 군인들은 군대 내에서 자기들끼리 군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육군 참모총장을 민간인 임명할 수는 없는 건데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거기에 임명이 돼서 그런 군들을 문민 통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팟캐스트 최고의 스타 우리 미니님. 어머 진짜 좋다. 어떤 사안들마다 사람들은 최민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어머나.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설 때 네.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 소통도 하고 이런 팟캐스트 여기저기 또는 뭐 심지어는 종편 뭐 그 보도 채널까지 다 나가시면서 이렇게 두루 섭렵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민희의 시각이 사실 기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머나. 모르셨어요? 사실 그 문준용 군에 관한 문제 제기 때 대선 때 그랬죠.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문준용 군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제 자료를 뭐 캠프 핵심에 요청해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았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저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팩트를 들고 나왔을 때 네. 일단은 대응할 방법이 없으면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민정당 가서 최민희 의원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는 조작이구나라고 확신을 갖고 저희 방송에 하게 되는 그런 나비 효과들이 있었다. 어머 있었어요 진짜? 있죠. 어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민정당은 박원석 의원이 또 워낙 디테일에 강한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앞뒤 정황으로 볼 때 박근혜 시정연설 통해서 개헌 주장했을 때 그때 저희가 태블릿 PC 예, 그거 맞아요. 기억나요. 네네, 그거 이미 청와대에서는 태블릿 PC가 보도될 거라는 걸 며칠 전에 알고 개헌으로 물타기 하려고 했다. 그런 보도 저희가 그때 그렇죠. 예. 민정당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도 확인했던데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내부에서 좋아했다면서요. 역사의 물꼬를 바꾸고 있죠 지금. 최민희는 현역 의원 최민희는 아니죠. 낙선 의원한테 낙선했다고 하는 거는요. 예. 뭐 그게 환부를 후벼 파는 겁니까? 그런 거래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을 크게 쓰기 위해서 높은 데 계시는 분은 항상 그분에게 시련을 줍니다. 그 높은 데라는 게 우리 인이 말고 그 위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예. 그 김원기 전 의장께서 낙선하고 봉화에서 이제 만나 뵀어요. 우연히 마주친 거죠. 추모식 때. 근데 그때 저하고 김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각을 하실 때 원칙이 낙선 국회의원부터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정권 교체되면 입각 1순위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저랑 있고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김현우 의원도 그렇고 진짜로 깊게 쓰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초반에 부르지 않아요. 어차피 5년이란 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5년 내내 뭐 그 자리를 갈 건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숨고르기랄까. 고생했으니까 당신들은 좀만 쉬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좋게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현직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요. 할 일이 많죠. 지역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 뜻이나 제 상태와는 달리 지역에서는 저를 엄청 친문 핵심 중에 핵심으로 아세요. 그 이유가 제가 종편에 나가서 워낙 그 종편하고 뉴스 채널 나가서 문재인 후보를 앞장서서 옹호를 하고 뭐 문준영 음해 뭐 그런 거 다 방어하고 그래서 당연히 한 자리 차지하고 거들먹거릴 줄 알았더니 야 의연하게 똑같더라고 똑같이 있더라. 그래서 멋있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할 이야기를 본인이 하시니까 굉장히 좀 뽀대는 안 나네요.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도 지금 당대표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있고요. 정의당이 이미 심상정 대표가 있었고 거의 뭐 여성 정치인들의 전성시대 이렇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이상한 내분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점에서도 늦어요. 그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을 배출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다 보는 그런 특이한 사건으로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 여성 정치인이 누가 있죠? 자유한국당에? 나경원 씨. 아, 그분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참.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지금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했었다. 요거를 이제 정병국 의원이 책으로 쓰는 바람에 이제 이게 폭파 직전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출마하신 분들이 여성 대표 후보들이 없어요. 국민의당의 여성 대표로 나가려면 박선숙 의원 정도가 나갈 수 있는데 거기도 지난번에 무슨 비리 사건 연루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죠. 재판이 아직 안 끝났죠. 광고 대행사 문제. 예, 1심만 끝났나? 2심까지 끝났나? 그래서 뭐 거기도 여성이 잘 안 있어요. 여성 있어요. 왜요? 제가 없다고 했어요. 여성 있어요. 그 누구요? 이름도 누구? 유명한. 뭐 김유정? 아니요, 거긴 현역이 아니고요. 지금 현역이신 분 조배숙. 그분도 참 한대 최고위원도 지금 하고 염두에 그랬는데. 두신 분은 누구신데요? 저는 이모 의원. 이현주? 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이거 알겠습니다. 어쨌건 여성인 것이 저는 뭐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차피 능력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내각에도 여성 30%를 위해서 지금 계속 돌진하고 계시는데 네.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박은정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이 앉혔으니까 정말 애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첫 국무회의 주재하셨죠, 청와대에서. 네. 보기 참 좋던데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명인 힐링푸드 홈페이지에서 2+1 혹은 3+1 고객 감사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자자, 주목!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 혁신 부문 대상! 1년 만에 53개 지점 오픈!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신화! 순대곱창 전골 전문 브랜드 순고비네! 순고비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10년간의 노하우로 우리의 맛을 낸 순대곱창 전골. 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브랜드. 셋, 부담 없는 경제적인 창업 비용.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창업 문의는 051-555-661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순고비네를 검색하세요. 자, 역시 빅 이슈는 뭐 저희들이 방송에도 뭐 어제 오후에 늦게 다루긴 했는데요. 워낙 이제 급격하게 나온 어떤 사안이라서 깊게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 문준용 씨 그 의혹들, 뭐 간단히 말하면 되게 단순하게 보면 고용정보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말해놔서 네가 원서 접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당이 폭로를 함으로써 시작된 이 논쟁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한 조작이었다는 걸 일단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네, 이게 그 문준용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대선 기간 중에 의혹 제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매일 대변인들이 정말 이건 집중 포화를 퍼부은 그런 건이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대선 5일 전에 폭로한 문준용의 파슨스 동료라는 사람의 녹취 테이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뭐 다 얘기해놨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뭐 넣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용정보원에 너 원서 넣으면 될 거다. 그러니까 넣어라. 라고 했다는 육성 증언이에요. 그걸 폭로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작이라고 국민의당이 실토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뤄봐야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요. 왜 셀프로 자진 납세를 했을까요? 이거는 이미 저희가 대선 중에 고발했고요. 고발한 거는 저희는 대선 과정에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작이라는 걸. 왜 확신을 했냐면 우선 첫째는 그 당시에 문준용과 함께 파슨스 대학원에 같이 다닌 한국인 동료 혹은 뭐 알만한 사람이 6명 정도인데 그중에 뭐 몇 명은 미국에 있고 누구는 어디에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조건 국민의당이 제시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그 조건으로 보면 난데 나 아니다. 그리고 나는 준용이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기 신분도 밝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동료는 저희는 조작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 차원에서 고발했죠 저희가. 뭔가 어떤 낌새 조짐 같은 게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 먼저 셀프로 자진 납세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발을 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그 국민의당에는 뭐 검찰 출신들도 많고 뭔가 그 대선 때도 보면 되게 그 이상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뭔가가 있는지 이제 알게 됐죠. 사전에 알게 되셨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이유미 씨를 조사한다 뭐 이런 거 다 알고서 사전 납세하신 건데요. 일단 그렇게 보고. 네. 다음에 이제 저는 이유미 개인의 단독 행동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첫 발표를 할 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도 피해자인 양 뭐 엄중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알고 있을 수 있는 윗선이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최고 윗선 지금 현재 이준서 씨 그분이 이제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분이 뭐 주도한 측면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대위원장 성까지 알게 됐을까? 안철수 후보까지 알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조작들이 실행이 되면 후보까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최소한 후보가 인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느 삼류 정치 영화와 같은 일들이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의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어느 삼류 정치 영화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은 특정 유력 후보, 그것도 대선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후보의 아들에 관한 결정적인 제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의 신빙성, 신뢰도는 당 차원에서 검증합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도 알았을 것이다. 조작을? 네, 저는 조작은 모르지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가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요 조작 사건을 기획한 팀이 있을 때고, 그다음에 요걸 실행에 옮긴 팀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보고받고 화력을 집중한 팀이 있을 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런 표현했어요. 이게 국정원의 댓글 사건보다 더 위험한 조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이유미 씨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무슨 충성심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판을 어떻게든지 엎어보자라는 그런 의도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윗선까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가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존립과 연결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당 지도부, 선대위 지도부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애초에 아래로부터 조금씩 파올라 가면요. 이유미와 이준서 둘이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서 최고위원이 대선이 끝나면 모든 고소 고발은 취하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카톡도 돌고요. 그다음에 이유미가 잡혀가기 전에 긴급 체포됐잖아요. 긴급 체포되기 전에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일부가 JTBC에서 보도된 것으로 봐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일 개연성이 높은 메시지인데 정말 결례인 줄 알면서 연락드린다. 내일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국민의당에서 지난번 문 대통령 아드님 파슨스 관련해서 부침백으로 갔다는 이슈 제기. 그거 다 거짓인 걸 국민의당이 사과할 겁니다. 이렇게 제보를 했대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거기 연루돼 있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들 출당 조치 시킨대요.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는 저는 너무 억울한데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SOS를 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이 이유미가 나는 시켜서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면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미 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 뭐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총선 때는 호남 유일의 여성 예비 후보자였대요.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제자이자 최측근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쪽 국민의당 쪽에서 반응을 보면 광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사실 알았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기획팀에 속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봐라.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드러나면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문준용 의혹을 가지고 대대적인 공세를 하자. 요거는 그 당의 방침이었어요. 대선 때.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것만 조작한 게 아니고요. 권양숙 여사 친척, 그렇죠.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 이것도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해서 발표했는데 그 건은 뭐 아무리 찾아봐도 권 여사 친척이 아니고 본인이 나서서 나 권 여사 친척 아니라고 밝히면서 대선 중에 들통이 났죠. 그 조작 사건은. 그때가 5월 4일이었을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권양숙 여사 친척 부분은 사실과 달라서 사과드린다고 그때 한번 사과를 했었어요. 그게 이용주 이용주 의원. 지금 사과. 이용주 의원이 지금 현재 이 사건과 연관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매체에 나가서 주장했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또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도 네. 있고 이분들이 사실 주도했다고 보면은 그런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뭐 검사 출신들이건 뭐건 정치권에 들어가면 다 저렇게 되는 거라 이런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먼저 들 뿐만 아니고 저는 이게 이 검사 출신의 두 분 그 윗선일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검사 출신인데 이게 조작이라는 감을 못 받았다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검사 촉이 너무 무뎌진 거죠. 근데 저는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어느 시점까지 있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느 시점까지는. 근데 결론적으로 이준서 최고위원이 안철수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유미는 안철수의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제자이며 광팬. 예, 그게 안철수가 이미 스스로 인지했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 당원이라고 해도. 네, 네. 근데 그 이준서와 그 이유미가 서로 어떤 그런 자기들끼리 어떤 짬짬이로 그런 걸 조작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를 인격적으로 믿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알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조작을? 네. 저는 그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보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뚜벅이 유세한다고 해서 계속 걸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조작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뚜벅이 유세도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뚜벅이 유세의 기본적인 취지는 저 예전에 강금실 장관 서울시장 나갔을 때 제가 네. 그 잠 안 자고 막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일단 안철수 같은 최고의 부자인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와서 전국을 걷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세의 서민 코스프레가 좀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 즈음에 문준용 특혜 의혹이 쏟아져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걸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논란.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전체적인 기획을 짜면서 선거의 막판 기획을 짤 때 후보는 서민 행보, 서민 코스프레, 그다음에 당은 문준용 특혜 의혹을 물고 넘어진다. 이런 기획은 당에서 했을 테고. 예. 그리고 후보는 이거는 알고 있었겠죠. 이 아웃라인을.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문준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을 보면 저는 그 국민의당의 패널들하고 여러 명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회에서 맞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패턴이 있었어요. 패턴이. 그래서 그때 토론회를 혹시 누가 보시면 다 준비하고 나왔어요. 예, 우리 당은 모여서 준비한 적이 없어요. 각자 실력으로 열심히 캐서 토론을 했는데 그 국민의당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한다. 뭐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문준용 의혹이 의혹인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뭐 이런 기획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건 뭐냐면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패널들에게 지침을 전하고 있다는 느낌. 네, 그랬고 이 파슨스 조작 증거가 나왔을 때 뭐 일제히 이거 가지고 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럼 그 사람 데리고 나와라. 진짜면 데리고 나와라. 이건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고. 예, 그래서 맞아요. 뭔가 선거 때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 맞고요. 이 조작 사건이 그 공식적인 선거 지도부와 연관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걸 밝혀야 되는 게 검찰의 지금 임무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냥 묻고 가. 일단 대선 이겨보자. 그런 인격이라고 봐요. 의혹을 제기했는데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사라져버려요. 예.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가 아드님을 특혜 채용을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을 증명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있었던 일은 증명이 가능한데 없었던 일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유미, 이준서 차원의 일은 아니다. 그 윗선이 있다. 그리고 저는 선대위 핵심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예. 이 조작의 과정은 몰라도 이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걸 적어도 검사 출신 의원들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선거 전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김현정이 이렇게 물어요. 그 이제 파슨스 그 증거 녹음한 사람에 대해서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현정이 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하시자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그 조건 그 사람이 밝힌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공개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용주 단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으로부터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원을 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사실이다. 이렇게 전날 얘기했습니다. 음성을 빌려준 사람, 뭐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중에 밝힐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고발에 나선 이유는 지금까지 문준영 아들 의혹에 더해져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예.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예?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은 예.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아, 신원도 그러니까 언젠가 공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가짜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녹취록을 공개를 하시자 미국 유학 시절에 문준용 씨의 룸메이트였다는 송모 씨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국민의당이 증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이 그 조건, 그 사람이 밝힌 그 조건에 의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는데 왜냐 유학 시절에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런 공개 주장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저희들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워서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조작 맞네요. 조작 맞잖아요. 본인이 더군다나 검사 출신인 이분이 누군가의 오더를 받아서 이걸 읊은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확신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놓고 일단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는 건 조작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국민의당은 존립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저희 당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데 저희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민정당에서 김미경 교수 1+1을 완전히 1시간 동안 그 푸나님하고 그렇죠. 둘이 한 적 있잖아요. 그거 다 사실에 기초한 거고 국감에서 나온 거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지시하고 실행은 이 2명이라니까. 그리고 이 거짓 조작된 엄청난 불장난의 내용이 대변인들을 통해서 모든 매체에 반복해서 녹음돼서 나가는 정말 앵무새 같았거든요.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죠. 앞으로 검찰 수사가 재밌어질 것 같은 게 일단 이유미 씨가 지금 이제 잡혀갔어요. 이제 조사하다 보면 이제 이준서도 아마 갈 거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소환되는 사람 물론 뭐 어떤 그 정치인들은 그런 경우에 자기가 꼬리자리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내선에서 뭐 후보를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덜컥 안철수 이름까지 나와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정계가 완전 소용돌이로 가겠는데 지금도 소용돌이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 일부 의원들은 벌써 내부의 권력 투쟁용으로 이걸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안철수 후보의 존립 자체를 거론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내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하고 통합하자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커지시겠죠. 그런데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으로 국민의당과 통합하거나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치는 건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방송하면서 몇 번 표현 쓴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분 하늘이 돕고 있네라고 느낀 경우가 꽤 있었어요. 지금이 하늘이 돕고 있는 건가? 이건 정말 저는 대선 때 너무 고생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뭔가 이렇게 살짝 위기에 봉착하려고 하면 활로가 열리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걸로 쓰면은 이거는 드라마 작가가 막장이라고 욕먹을 정도의 뭔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오바마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역정 있잖아요. 보면 야 저거는 영화로 만들려고 인물을 꾸며도 저렇게 꾸밀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우리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봐도 드라마틱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돌아보면 그래요. 네. 역풍이 이제 시작된 건데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냥 난 문재인 좋은데 뭔가 이게 좀 찝찝하다 했던 사람들 입장이 완고하게 지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야당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당만 국정에 협조를 해주는 분위기였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쉽게 국회가 돌아갔을 텐데 같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붙어서 지금 야 3당이 발목 잡기로 가던 분위기 속에 하나의 축이 지금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고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랄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들 셀프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셀프로 무너지는 건 맞고요. 근데 셀프로 무너지는 그분들이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응하는 걸 보니 역시 또 대선 때 이거 조작하는 그런 심성으로 대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검을 하자. 그런데 문준용 특검도 같이 하자. 그래서 쌍끌이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대요. 이게 이제 셀프 확인 자살인데 정말 미안해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안해서 스스로 밝혔다. 그 태도를 보고 그래도 큰 죄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물타기를 확.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 속에 그래도 문준용 특혜 의혹이 뭔가 있었나 보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용서의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그게 되게 다목적 포석인데요. 우선은 푸나님은 늘 선의를 믿으시잖아요. 제가 방송 같이 하면서 어떤 때 저렇게 순수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 방금 그 말이요. 사전 납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국민의당에. 이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예초의 기본 취지가 저는 원래 야권 통합론자였어요. 그래서 거대한 박근혜랑 싸우자여서 그 사람들을 절대 약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정치계에서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덜 까는 거예요. 그게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런데 그 집단이 절대 악이고 이런 건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집단이 어떤 상황에서 했던 행동은 악한 행동일 수 있는 거고 요게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저는 그 쌍끌이 특검 얘기하는 순간 또 공작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특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왜냐하면요. 이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고 이게 정파적인 사안인가요? 이거는 사기 조작 사건이에요. 증거 조작 사건. 그리고 우리 검찰이요. 이런 정도의 증거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그런 역량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대단한 얼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자기들이 고백했던 그 부분이 사실상 핵심이고 네. 나머지 부분은 쉴드가 다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아드님을 취업시키는데 개입했다가 사실 그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자기들이 조작이었다고 밝혀놓고 뭘 수사를 해요. 더 이상. 그렇죠. 근데 이게요. 제가 보통 사람이 기획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아까도 푸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조작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제가 푸나님한테 푸나님 이게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푸나님이 가도 좋을 만한 자리 그 잡이 있던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저는 모르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저가. 그런데 푸나님이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을 그걸 계기로. 그런데 인터넷에 제가 말한 게 아닌 다른 자리도 많았어. 그래서 우연히 어떤 자리에 갔어. 예를 들면 인터넷 한번 뒤져봐. 거기 정말 잡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거를 특혜로 엮었다고 쳐요.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푸나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요, 없는 사실을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보통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요, 요건 보면 그 부분에 보통 사람은 생각 못할 증거를 조작한 거 이건 전문가가 개입한 거예요. 수사를 많이 해본 분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일반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미 씨 같은 사람들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하면 다 풀어요. 뭐 자기가 본인이 SNS 같은 걸 통해 갖고 해다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건 실타래처럼 어깨 갈 텐데 뭐 지시한 사람과 죄는 다를 테니까 혼자 뒤집었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를 막 이준서 뭐 그 차원에서 했다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젊은이들을 머리에서 이게 나올 정도면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치 20단이네. 쌍끌이 특감 그냥 석고대지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 될 텐데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교묘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더 비열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박지원 전 대표도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이 양반들 역시 정치적 감각이 좀 떨어진다. 제가 개인과 순진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치적 수에 있어 갖고는 그분들보다 저는 위라고 생각합니다. 순진하다는 표현은 안 썼는데 순수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를 좀 크게 바라보면 어쩌면 이런 것들은 언젠가 들통나고 나면 결국엔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깎아먹는 건데 제대로 된 인물만 있었다고 해도 이거 안 돼라고 잘라줬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태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냥 정면 돌파 안 하고 또 꼼수잖아요. 쌍끌이 특검하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올가멜라는 사실도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듯이
요렇게 올가면은 요것도 일종의 공작적 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 전에 국민의당 전체의 공작적 문화가 팽배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든지 이기고 보자. 네. 그리고 그 성분들 중에는 뭐 이명박 측근들도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잡탕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 민주 진보 쪽 당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뭔가 색깔이 퇴색해버린 그런 느낌. 네, 그런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BBK 사건 김경준 요즘에 SNS 날리고 JTBC 보도하고 이러면서 그 당시에 조작도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에서 한 게 아니고 박근혜 측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했다고 몰아붙였죠. 여론 조작해서. 그런데 그건 아닌 것이 밝혀졌고요. 유영하를 지목했잖아요. 김경준이. 근데 유영하는 아니라고 부인했지요. 근데 정황상 보고 판단해야죠, 우리가. 이놈의 나라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가짜 편지 들면서 조작했던 홍준표가 제1야당의 후보로 나와 있어요. 후보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웃음을 주고 계세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알겠습니다. 문준용 씨 사건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은 또 다른 방송에서나 또 뭐 다음 주까지 갈 이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요. 네.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준용 음해 증거 조작 사건, 정확히 음해를 위한 증거 조작 사건. 이 사건이 국민의당에서 해결되는 과정을 보시면 국민의당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들의 지금 갈등은 어떠하며 지금 국민의당을 움직이는 큰 손은 누구이며 안철수는 국민의당에서 어떠한 존재이며 뭐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을까요? 뭐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 출신 2명도 서가 그래서 한심하고 창피하다 이야기했는데 아까 이용주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확신 없이 조작된 사건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조작임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인터뷰 앞에 보면요. 김현정의 와의 인터뷰 앞에 보면 이게 혹시 조작일 가능성은 없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권양숙 여사 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워낙 기법이 좋아서 누군지 금방 음성 대조만 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거꾸로 강한 의구심이 들죠.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쌍606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둔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쇼앤 침대 써보셨나요? 필바운드 깔창은요? 쿠션 재벌 쇼앤이지에서 이번에는 소파를 출시했습니다. 쇼앤 소파는 최고급 소재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거품을 쫙 뺐습니다. 쇼앤 침대를 써보신 분들은 그 품질을 아십니다. 최고급 가죽과 자재들을 사용한 소파입니다. 타사 대비해서 두꺼운 국내산 가죽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실리콘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쇼앤 소파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쿠션 제품 전문 메이커 쇼앤이지를 검색하세요. 근데요, 이제 이 시점에서 비슷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드님에 대한 허위 비방, 그 안경환 교수 측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소했는데 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걸 제기했는데 금방 하나고에서 그 당시에 공익 제보했던 교사가 김용민 PD 야구의 이야기에서 내가 제보했던 건 안경환 후보자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안경광 후보자일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그걸 그냥 터뜨렸다가 지금 역풍을 또 맞고 있는 상태. 정말요. 그리고 그 행동은 정말 너무 나빴던 게 자유한국당이 안경환 후보가요. 낙마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 걸로. 그건 정말 제2의 청문회 부관 참시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올바른 끈질긴 의정활동의 자세라고 볼 수 있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 엉뚱한 제보를 가지고 지금 성폭행 운운한 거 아닙니까? 책임지셔야죠, 다들. 그 10분이죠? 다른 건 몰라도 한참 자라나고 있는 청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슷한 얼개라고 봐요. 아버지의 문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폭로들이 이어지면서 자녀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인격 모독, 인격 말살, 명예훼손, 그리고 최경환 후보자만 해도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데미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이건 이번에 낙마하신 게? 예. 그 말씀 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거를 추가 취재를 할까 혼자 고민 중이긴 한데 그 안경환 후보자가 얼마나 수뇌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전 국민적 모욕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모욕을 견디고 있냐며 사실을 일부 얘기해 주겠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첫 번째 부인이죠, 법적으로. 네. 첫 번째 부인과 안경환 후보자의 수뇌보에 관한 일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 취재를 할까 고민 중인데 취재할까요, 분하님? 하셔야죠. 해서 밝힐까요, 다음 주에? 하셔야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못마땅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문제가 된 후보자들은 사퇴하는 게 맞다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검증이 부실했다고 해도 살아온 궤적이 굉장히 일관된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물러나면 야당이 기세가 오르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가 주춤하는 것 같은 모양새로 가는 게 오히려 저는 실패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둘 다 득과 실이 있을 텐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로 사퇴를 했다고 하면 그분들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취재를 해서 다음 주 새날에 나올 때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근데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중간에 이제 덜 했는데. 네. 그렇게 어르신 70 다 되신 분도 인간적인 상처를 받고 아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데미지실 텐데 문준영 씨나 안경환 후보자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데미지일 거거든요. 그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저희 딸이 지난 총선 기간에 누군가에 의한 여론 조작 완전 마타도예요. 없는 거를 만들어서 저희 딸을 음해 비방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선거 기간 중에 저희 딸이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선거는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라는 존재 자체, 정치를 하는 엄마라는 존재 자체로 인해서 우리 딸이 갖는 그 스트레스나 압박이요. 늘 말할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렇게 크게. 그런데 이제 총선 때 그런 음해를 당하고 나니 이게 여린 감성이 견디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이제 상담도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경환 후보자 아들이 성폭행을 한 듯이 그것도 국회의원 10명이 그죠? 진상조사단이라는 걸 꾸려서 공개하고 그걸 언론에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 성폭행 건은 다른 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전국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국회 정상화가 방송은 오늘 합의가 됐어요. 닷새 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국회를 7월 4일부터 8일까지 임시 국회를 개최하고 정부 조직 개정안 안행에 상정하겠다 하고 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추경 논의는 빼고 조국 민정수석 출석시키는 것도 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뭐 잘 되는 거죠, 뭐. 근데요. 추경을 왜 빼요, 근데? 추경 못 빼요. 지금 거기 안건에 빠졌다고. 합의문에 네, 빠졌다고. 그거는 이제 좀 더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추경은요. 이 일자리를 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 위해서 추경안을 심사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추경은 한 번도 통과 안 된 적이 없고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열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뜻에 반하는 거라 저는 이렇게 추경 심사 안 하고 이렇게 야당들이 하다가는 그건 진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다. 지금 현재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국회가 좀 탄력을 받게는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둘 다 뭐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이 연관되어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 헛발질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론을 의식하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순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초기에 기싸움을 너무 세게 거셨어요, 야당이. 그러니까 저희가 국정원 댓글 사건 터지면서 전면전을 하기도 했어요, 저희도. 그런데 그 전면전을 해보니까 이게 참 국회를 박차고 나가도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고 진짜 진퇴양난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고 아우 저렇게 하면 사실 청문회 보이콧하면 다시 들어올 때 엄청 벌쭉한데 저 계속 저러실 건가?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래서 그 무리수의 결과로 자승자박이 되고 그렇게 애초 기싸움을 걸지 못한 못하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늘이 돕는다는 말은 사실은 인간계에 어떤 여러 가지 인연과 악연들이 얽히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결과 도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좋게 쓰면 결국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스스로를 돕게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든지 그런 여러 말 있잖아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다 원칙 지키고 순수하게 열심히 한 길을 가다 보면 저는 민심이 이렇게 저렇게 다 뒤따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야기 끝에 조금만 보면은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 내정됐는데 네. 연세대 법대 교수시고요. 이분은 경실련 대표시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이분이 2015년에 참여정부 사법개혁도 같이 하신 분이고요. 근데 요새는 막 겁나요. 이분도 또 뭐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들 이 사람이 적격인가 이게 아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적격인가 이게 아니라 또 뭐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분은 어쩐지 그렇게 리버럴 안 해 보여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청문회 전국에서 네. 저쪽 사람들이 정권 잡았을 때 나온 의혹과 이쪽 분들이 나온 의혹이 좀 뭔가 좀 레벨이나 급이 달라. 그래도 파리똥도 똥이다 이런 논리.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길래 하는 얘기예요.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뭐 희한한 게 나오면 이거 실드 치는 것도 좀 의혹이라고 막 던져가지고 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은 4만 원 뭐 체납한 거 이런 거. 그건 뭐 너무 없다는 거죠 의혹이. 어쨌건 잘 되시길 바라고요. 안경만 피했다고 박상기 피할 수 있겠냐. 결국엔 개혁하는 방향성은 똑같아진다. 그렇죠. 그거는 혹시 또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검찰 개혁은 계속된다. 박상기 후보자 조금이라도 아세요? 시민단체. 그냥 오다 가다 얼굴 마주친 정도라 전 잘 모르는데 이분 경력을 보니까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게 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 잘못해서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을 겸하는 사태가 그럼 더 좋겠죠. 전에 그 문재인 민정수석인가 자리에 있을 때요. 네.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마평이 있었어요. 그때 당에서 반대했죠.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문재인은 안 돼 하는 그 기사가 성지처럼 네. 돼 있더라고요. 진짜로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이주영 실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슈에 지금 뭘 여쭤볼 게 별로 없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미니미님께서 국정기획이 날마다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속상해하시는 게 지금 통신비 인하 관련한 그걸 되게 속상해하시지 않으세요? 네, 많이 속상해.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막 투설투설하지 않으세요? 언론들이 넘어간다고?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좀 쉬세요, 의원님. 통신비 인하 관련해서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전체를 다 다뤄줘야 되는데 그 한 부분만 떼서 요금 인가제 폐지만 떼내서 비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언론들이 전체를 다 다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속상해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요, 이 통신비 인하와 관련하여 이게 언론들이 제일 처음에
프레임을 잘못 짠 게 통신료 인하 이꼬르 기본료 폐지 이런 등식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저희가 통신비 인하의 핵심이 기본료 폐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통신비 인하는 골격이 크게 3가지이거든요. 기본료 폐지가 한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단말기 가격 인하 요 3가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 기본료 폐지는 요금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요. 공공 와이파이도 와이파이가 확대되면 이게 데이터 요금이 떨어지니까 저절로 요금제가 따라서 연동해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낸 대책은 그 3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종의 이제 공약 폐기라고 공격하는 건가요? 네, 그 공약 폐기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기본료 폐지를 왜 안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폐기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기본료 폐지 계속 추진한다. 그래서 MB가 기본료 1,000원 인하하는데 3년 걸렸다. 제가 그 얘기를 뭐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안 듣고 기본료 폐지 포기했다고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현재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게 있고 네. 시행령으로 가능한 게 있고 법을 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네. 지금 통신사들은 지금 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그건 거잖아요. 약정 할인율 5% 올렸다고. 그거 정리해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번 발표는 시행령 안에서 할 수 있는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금 감면 제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요 요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대상은 지금 이제 600만 정도에게 11,000원 정도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00만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신청을 하는 분들은 한 350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저소득층과 어르신에게 11,000원의 요금 감면을 이거는 즉시 시행합니다.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핸드폰 약정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요금제를 선택하면 이제 이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금을 받을지 요금 할인제를 택할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요금 할인제를 택한 분들이 한 1,200~300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분들이 이제 4만 원을 기준으로 요금 약정 할인을 지금 20% 받고 있어요. 매달. 예, 그런데 그거를 25%로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2,000원 즉시 인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요금제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10,000원을 할인받게 되는 거죠. 4만 원 요금제일 때. 요것도 고시사항이기 때문에 고시를 개정해서 최고율 25%로 5%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로 이제 약정 할인율을 올리는 거고요. 요 2가지는 시행령 사안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어서 즉시 시행합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요. 그게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하는 건데요. 공공 와이파이망을 버스에 5만 개, 그다음에 초중고까지 15만 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8년부터 깔라고 해요. 그러면 2018년 말쯤 되면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버스에 5만 대, 초중고 이렇게 깔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다 깔아지면 총 8,800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요금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료 폐지의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요거 제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 요금제 이건 입법 사안이에요. 이건 뭐냐면 2만 원 정도 내고 데이터를 1기가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보편적 요금제가 정부에서 통과되고 공공 와이파이가 20만 개 깔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금 인가제가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요 2개가 다 실행될 때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 요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명 없이 요금 인가제만 폐지했다.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단통법에 분리공시 조항, 지원금과 뭐 이런 걸 어디서 받느냐. 요 분리공시 조항도 이게 법사안이에요. 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좀 깎고 여기서 네, 좀 네. 내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은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내건 와이파이 20만 개 다 깔리면 토탈 10,000원 정도가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성인들은 거의 99% 갖고 있는 게 핸드폰이라서 그렇죠.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엄청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체 규모로 보고 통신사들이 저항을 하는데 특히 약정 할인율 20에서 25% 올린 걸 가지고 법적 소송하겠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아직 정말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8% 인상했어요. 물론 정부가 한 거 아니죠. 미방위에서 노력해서 민주당 미방위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압박해서 8%를 올렸거든요. 그때는 소송의 소자도 안 나왔다니까요. 통신 자체의 독과점 구조라고 하는 게 어쩌면 과거의 적폐잖아요. 그것 자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하려고 엄청 노력해 왔다면 그게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공감이 있을 텐데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나간 방송에 그런 얘기 나와요. 외국에서의 데이터와 전화 요금의 사례를 프랑스나 네. 유럽 이야기 우리들이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엄청 비싸요. 독과점의 담합 구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적폐는 자기들 스스로가 공공재 쓰고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불법이네 뭐네 지금 정부 상대로 법적 요거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요 봐요. 야당들만 기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요. 그런 통신업계까지 정부에 대해서 기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통사 구조, 담합 구조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합리적인지 등등 조사 들어갔다고 언론에도 났고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유심 가격 같은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8,800원으로 동일한 거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유심 가격이 그 지배적 사업자와 아닌 사업자가 가격을 똑같이 받습니까? 그 가격을 차별화해 줘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저희는 담합으로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담합조사에 한 5,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 6개월이 지나면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어서 기본료 폐지 등 그다음에 경쟁 활성화 도입 이거 이제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좀 통신비를 너무 많이 내서 억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론에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은 한 달에 10,000원씩 내려가면은 네. 한 달에 4만 원. 네. 1년이면 한 5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요 우습게 저는 정말 우습게 보질 않아요. 이걸 통신비 인하를. 그래서 이런 한 달에 4만 원이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진짜 약속대로 깎고 그렇게 해서 4만 원을 다른 곳으로 쓰게 돌리고 그래서 4만 원이 이제 이렇게 까였다. 그러면 그걸로 외식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우리 동네 분식집이 잘 되는 거잖아요. 내수가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S하고 K하고 L이 50대, 30대, 20을 나눠 먹고 그 시장이 깨지는 거를 서로 싫어해요.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도 SK처럼 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딱 서로 간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그 판을 갖고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런 거죠. 정권의 성격에 따라 예를 들면 뭐 특정 기업에 누가 사위 관계다. 대통령 가족과. 그러면 시기가 지나면 지배적 사업자가 S에서 L로 바뀌고 이게 과거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행보고 그 문화가 남아있는 그 세력들이 썼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대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경제를 재활성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이것도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한 포인트예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미니미니 정말 얄밉겠어요. 저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통신사들이 로비를 많이 해서 국정위가 기본료 폐지를 못했다. 이렇게 아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전화 한 통 못 받았는데요. 그래놓고 지금 국정기획위가 이제 끝나면 참 나는 제일 걱정이다 진짜.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무슨 보상받고 뭐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런 목소리를 내거나 뭔가 사회에 기여할 방법이 사실상 방송이나 팟캐스트밖에 없어. 저요? 네. 아예 안 그렇겠죠.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것도 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제가 통신비 인하에 계속 기여하길 바라시면 간절하게 바라시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까방권 있으니까 뭐. 근데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기득권들의 저항은 그런 식이잖아요. 네. 국정기획에 있을 때는 그나마 그것도 권력이라고 조심하는데 사실상 야인으로 돌아가면 네. 어떤 식으로 반격할지 몰라서. 저 야인 아니에요. 집권 여당의 남양주 병 지역위원장이고요. 집권 여당 당 디소위원장이에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러세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현역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네. 그건 별거 아닌 것 네. 같아요.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사안에 있어갖고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예전에 정치 팟캐스트 막 시작할 때는 사실 정치인들 되게 우습게 봤어요. 겁 많은 사람들, 정권에 대항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저 사람들 저럴까 하는 그런 시각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4년째 오니까 반은 이해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몸살이고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도 꽤 있죠. 정치에는 비열한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 편 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태도를 보면은 만약에 최민희 의원을 예를 들어서 이분이 새누리당으로는 절대 못 가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면 속해 있는 진영들이 있는 거. 물론 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들 이득만을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욕 지금도 먹어도 싸지만 네. 국민 편에서 차마 최소한 내가 양심껏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의원님 무슨 스펙이 딸려요. 무슨 학력이 딸려요. 그렇지만 이런 고생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한 인생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어머 저물어 가다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저물어요, 분하님. 죽음은 인생의 꽃이에요. 늙어간다는 건 꽃망울을 하나하나 더 피워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 꽃이 활짝 만개했을 때 죽는 거예요, 사람이란.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뭐 이야기 앞에 나왔던 네. 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 정말 이거는 어쩌면 허탈하기도 하고 분노스럽고 두 가지 감정이 지금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그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그 장관 내정자들이 다 통과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뽀대나게 출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생각해보니까 지금 방송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시고 네. 미국 갔다 온 이야기로 화제를 한참 뿌리고도 이슈가 지나갔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미국에 잘 다녀오시고요. 우리 대통령님의 그 얼굴 패권으로 장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실장님, 사실 차도 조그맣잖아요. 어디 그렇습니다. 차가 좀 큰 차고 그러면 좀 뿌대가 좀 날 텐데 차도 정말 경차잖아요. 네. 거기 옆자리에 앉으셨고 주로 어떤 모습으로 다니세요? 거의 통화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 기사 검색을 정말 많이 하세요. 공부하는 거죠? 네, 네. 방송 여기저기 나가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손에 핸드폰을 놓으신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제가 테를 보내도 안 봐요. 막 10시간 지나서도 안 보면 빈정이 확상해. 어머 어떻게 죄송해요. 제가 꼭 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어머 제가 어떻게 감히 푸나님한테 이런 무례함을 범했다니. 급한 거면은 상대방이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텔레그램도. 어떻게 해요? 그 올려져 있는 글에다가 바로 답글을 쓰면 소리 나누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이렇게 꺼놓잖아요. 네. 그것이 뜨게 만들어져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네. 답장하기로 이렇게 기능을 누르면. 네. 진짜 급하면 전화하죠. 그렇죠. 전화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푸나님 전화를 안 받을 린 절대 없어요. 예. 아니 그 농담이었고 우리가 또 급하게 전화할 일도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요 최근에 우리 사무국장이 그 사고 나는 영상들이 있다면 CCTV에 자동차 사고 나는 영상이 있대요. 그 영상을 TV에서 틀어주는 채널이 있다면서요. 그거를 봤는데 아주 작은 자극으로 차 간의 충돌로 모닝이요. 확 뒤집어지는 걸 봤대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 바꾸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 시기에 또 우리 엄마가 너는 꼭 이 차를 타야 되겠니? 이러면서 또 엄마까지. 그래갖고 제 마음이 약간 흔들려갖고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 이거 차 바꿀까 봐 그랬더니 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다고 안 죽어. 그러니까 차가 그 뭐 아주 좋을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 차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가장 소박하세요 차가. 그게요. 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일단 제가 비례대표를 했는데 후원회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생활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 또 남편이 번 돈으로 제가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번 돈은 애들 키워야지 살림해야지. 그래서
남편한테 절대로 의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진짜 돈 안 들죠, 모닝.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세단 타고 다니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권위가 없다는 것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돈을 아끼려다 보면 비싼 옷 안 입게 되고 그다음에 그 기름값 아끼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경차를 타고 다니면은 약간 좀 무시당하는 느낌 같은 게 있어서 호텔 같은 데 가면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그런 거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걸어 다녔으면 걸어 다녔지. 근데 이제 걸어 다닐 수는 없는 것이 여기저기 막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요 지역구가 없는 비례일 때 별로 차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달쯤 지나고 제 동선을 봤어요. 내가 어디를 다니냐. 그랬더니 여의도 주변과 그때는 집이 방배동이었는데 거기를 뺑글뺑글 돌고 있더라고. 그런데 뭐하러 큰 차를 타나. 그래갖고 이제 제가 사람들 꼬임에 빠져서 국회 들어올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진짜 좋은 차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예쁜 차. 그거를 우리 남편의 시동생에게 주고 남편의 시동생? 저의 시동생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큰 차를 샀어요. 그 큰 차가 소나타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남편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나타를 남편 당신 타고 나는 그냥 모닝을 타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현역일 때 요즘에 그 사디 예, 그런 차들 대부분 다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디가 뭐예요? 여러 명 탈 수 있는 사륜구동. 사륜구동 큰 차. 예. 이제 대통령 따라서 이제 포디라고 안 합니다. 사디라고 하고. 네. 그런 거 그때는 그런 거 안 모으셨어요? 의원실에 있을 때는? 아니 저는 모닝만 몰았어요. 계속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4년 내에 저의 기사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몸이 되게 작은 키가 150밖에 안 되는 여성이라 큰 차가 또 그 친구한테 안 어울리더라고요. 소나타도. 거의 전원 주식급이었구나. 네, 물론 그분보다는 좀 예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주영 실장이 차를 몰 때 정말 이 차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등치가 커요. 육군대위 출신. 네, 그랬는데 안 무너지던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주영 실장의 개인차가 제 차보다 커요. 그런데 이주영 실장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다가 지금은 되게 좋다 그래요. 실제로 작은 차 몰아보면요, 정말 편해요. 빠져나가기도 쉽고 사람은 운전자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차를 가늠하면서 가는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차 사이즈가 작으면 빠져나가고 이러는 거 굉장히 편해요. 그죠. 그때 그래서 기동력이 있다고 좋다 그랬어요. 이 실장이.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 큰 차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골목 하나 들어올려도 불편하고. 뜬금없는 이제 차 타령이었는데 그러게요. 일단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걸 벗어나야 돼. 앞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 적금 들라고요. 우리 엄마도 너무 걱정하고 또 뭐 사고 나서 뒤집어질까 봐 김현도 너무 걱정을 해요. 남양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김현우는 아예 걸어 다니세요. 김현은 자기는 운전면허도 없는 주제에 저를 그렇게 차 작다고 욕하세요. 그분이. 면허증이 있으세요? 면허증 전 있죠. 있으세요? 전 82년에 딴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때 맞아. 민정당 때 직접 몰고 다니신 것도 있었지. 네. 그래서요. 그렇게 그 김현도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도 비 올 때는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비가 올 때 바람이 심하게 불 때라든지. 그래서 적금을 들어서 차를 하나 살까? 그래갖고 차를 하나 볼까? 그래서 그 SUV 차량인데 조그만 것들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전할까? 근데 그것도 뭐 뒤집어지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낙선 친문 두 자매분들의 얘기였습니다. 김현 최민희 자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짧은 소견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 나와서 잠깐만 짧게 언급하면은 차후에 앞으로도요, 국방부도 문민 통제하는 게 맞아요. 군인들은 군대 내에서 자기들끼리 군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육군 참모총장을 민간이 임명할 수는 없는 건데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거기에 임명이 돼서 그런 군들을 문민 통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팟캐스트 최고의 스타 우리 미니님. 어머 진짜 좋다. 어떤 사안들마다 사람들은 최민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어머나.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설 때. 네.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 소통도 하고 이런 팟캐스트 여기저기 또는 뭐 심지어는 종편 뭐 그 보도 채널까지 다 나가시면서 이렇게 두루 섭렵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민희의 시각이 사실 기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머나. 모르셨어요? 사실 그 문준용 군에 관한 문제 제기 때 대선 때 그랬죠.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문준용 군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제 자료를 뭐 캠프 핵심에 요청해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았어요. 저도 그랬는데요. 저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팩트를 들고 나왔을 때 네. 일단은 대응할 방법이 없으면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민정당 가서 최민희 의원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는 조작이구나라고 확신을 갖고 저희 방송에 하게 되는 그런 나비 효과들이 있었다. 어머 있었어요 진짜? 당연히 있죠. 어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민정당은 박원석 의원이 또 워낙 디테일에 강한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앞뒤 정황으로 볼 때 박근혜 시정연설 통해서 개헌 주장했을 때 그때 저희가 태블릿 PC 맞아요. 기억나요. 네네 그거 이미 청와대에서는 태블릿 PC가 보도될 거라는 걸 며칠 전에 알고 개헌으로 물타기 하려고 했다. 그런 보도 저희가 그때 그렇죠. 민정당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도 확인했던데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내부에서 좋아했다면서요. 역사의 물꼬를 바꾸고 있죠 지금. 최민희는 현역 의원 최민희는 아니죠. 낙선 의원한테 낙선했다고 하는 거는요. 뭐 환불을 후벼 파는 겁니까? 그런 거래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글을 크게 쓰기 위해서 높은 데 계시는 분은 항상 그분에게 시련을 줍니다. 그 높은 데라는 게 우리 인이 말고 그 위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김원기 전 의장께서 낙선하고 봉화에서 이제 만나 뵀어요. 우연히 마주친 거죠. 추모식 때. 근데 그때 저하고 김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각을 하실 때 원칙이 낙선 국회의원부터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정권 교체되면 입각 1순위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저랑 이렇게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김현우 의원도 그렇고 진짜로 깊게 쓰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초반에 부르지 않아요. 어차피 5년이란 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 5년 내내 뭐 그 자리를 갈 거가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숨고르기랄까. 고생했으니까 당신들은 좀만 쉬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좋게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현직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요. 할 일이 많죠. 지역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 뜻이나 제 상태와는 달리 지역에서는 저를 엄청 친문 핵심 중에 핵심으로 아세요. 그 이유가 제가 종편에 나가서 워낙 그 종편하고 뉴스 채널 나가서 문재인 후보를 앞장서서 옹호를 하고 뭐 문준영 음해 뭐 그런 거 다 방어하고 그래서 당연히 한 자리 차지하고 거들먹거릴 줄 알았더니 야 의연하게 똑같더라고 똑같이 있더라. 그래서 멋있다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할 이야기를 본인이 하시니까 굉장히 좀 뽀대는 안 나네요.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도 지금 당대표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있고요. 정의당에 이미 심상정 대표가 있었고 거의 뭐 여성 정치인들의 전성시대 이렇게.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이상한 내분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점에서도 늦어요. 그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을 배출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다 보는 그런 특이한 사건으로 막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 여성 정치인이 누가 있죠? 자유한국당에? 나경원 씨. 그분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참.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지금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했었다. 요거를 이제 정병국 의원이 책으로 쓰는 바람에 이제 이게 폭파 직전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출마하신 분들이 여성 대표 후보들이 없어요. 국민의당의 여성 대표로 나가려면 박선숙 의원 정도가 나갈 수 있는데 거기도 지난번에 무슨 비리 사건 연루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죠. 재판이 아직 안 끝났죠. 광고 대행사 문제. 1심만 끝났나? 2심까지 끝났나? 그래서 뭐 거기도 여성이 잘 안
있어요. 여성 있어요. 왜요? 제가 없다고 했어요. 여성 있어요. 그 누구요? 이름도 누구? 유명한. 뭐 김유정? 아니요. 거긴 현역이 아니고요. 지금 현역이신 분 조배숙. 그분도 참 한대 최고위원도 지금 하고 염두에 그랬는데. 두신 분은 누구신데요? 저는 이모 의원. 이현주? 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이거 알겠습니다. 어쨌건 여성인 것이 저는 뭐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차피 능력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내각에도 여성 30%를 위해서 지금 계속 돌진하고 계시는데 네.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박은정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이 앉혔으니까 정말 애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첫 국무회의 주재하셨죠. 청와대에서. 네. 보기 참 좋던데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에 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명인 힐링푸드 홈페이지에서 2+1 혹은 3+1 고객 감사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자자, 주목! 외식 경영 프랜차이즈 혁신부문 대상! 1년 만에 53개 지점 오픈! 프랜차이즈계의 새로운 신화! 순대곱창 전골 전문 브랜드 순고비네! 순고비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10년간의 노하우로 우리의 맛을 낸 순대곱창 전골. 둘,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브랜드. 셋, 부담 없는 경제적인 창업 비용.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막막하신 분들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창업 문의는 051-555-6611.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순고비네를 검색하세요. 자, 역시 빅 이슈는 뭐 저희들이 방송에도 뭐 어제 오후에 늦게 다루긴 했는데요. 워낙 이제 급격하게 나온 어떤 사안이라서 깊게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 문준용 씨 그 의혹들, 뭐 간단히 말하면 되게 단순하게 보면 고용정보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말해놔서 네가 원서 접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국민의당이 폭로를 함으로써 시작된 이 논쟁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한 조작이었다는 걸 일단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네, 이게 그 문준용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대선 기간 중에 의혹 제기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매일 대변인들이 정말 이건 집중 포화를 퍼부은 그런 건이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대선 5일 전에 폭로한 문준용의 파슨스 동료라는 사람의 녹취 테이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뭐 다 얘기해놨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뭐 넣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용정보원에 너 원서 넣으면 될 거다. 그러니까 넣어라. 라고 했다는 육성 증언이에요. 그걸 폭로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작이라고 국민의당이 실토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뤄봐야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요. 왜 셀프로 자진납세를 했을까요? 이거는 이미 저희가 대선 중에 고발했고요. 고발한 거는 저희는 대선 과정에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작이라는 걸. 왜 확신을 했냐면 우선 첫째는 그 당시에 문준용과 함께 파슨스 대학원에 같이 다닌 한국인 동료 혹은 뭐 알만한 사람이 6명 정도인데 그중에 뭐 몇 명은 미국에 있고 누구는 어디에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조건 국민의당이 제시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그 조건으로 보면 난데 나 아니다. 그리고 나는 준용이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기 신분도 밝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동료는 저희는 조작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 차원에서 고발했죠, 저희가. 뭔가 어떤 낌새 조짐 같은 게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 먼저 셀프로 자진 납세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고발을 했고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그 국민의당에는 뭐 검찰 출신들도 많고 뭔가 그 대선 때도 보면 되게 그 이상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뭔가가 있는지 이제 알게 됐죠, 사전에. 알게 되셨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이유미 씨를 조사한다 뭐 이런 거 다 알고서 예를 들면 문준용 의혹을 가지고 대대적인 공세를 하자. 요거는 그 당의 방침이었어요. 대선 때.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것만 조작한 게 아니고요. 권양숙 여사 친척, 그렇죠.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 이것도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해서 발표했는데 그 건은 뭐 아무리 찾아봐도 권 여사 친척이 아니고 본인이 나서서 나 권 여사 친척 아니라고 밝히면서 대선 중에 들통이 났죠. 그 조작 사건은. 그때가 5월 4일이었을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권양숙 여사 친척 부분은 사실과 달라서 사과드린다고 그때 한번 사과를 했었어요. 그게 이용주 이용주 의원. 지금 사과. 이용주 의원이 지금 현재 이 사건과 연관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매체에 나가서 주장했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이분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또 검사 출신 김경진 의원도 네. 있고 이분들이 사실 주도했다고 보면은 그런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뭐 검사 출신들이건 뭐건 정치권에 들어가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먼저 들 뿐만 아니고 저는 이게 이 검사 출신의 두 분 그 윗선일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검사 출신인데 이게 조작이라는 감을 못 받았다면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 검사 촉이 너무 무뎌진 거죠. 근데 저는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어느 시점까지 있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느 시점까지는. 근데 결론적으로 이준석 최고위원이 안철수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유미는 안철수의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제자이며 광팬. 예, 그게 안철수가 이미 스스로 인지했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 당원이라고 해도. 네, 네. 근데 그 이준서와 그 이유미가 서로 어떤 그런 자기들끼리 어떤 짬짬이로 그런 걸 조작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를 인격적으로 믿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알았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조작을? 예. 저는 그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보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뚜벅이 유세한다고 해서 계속 걸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조작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뚜벅이 유세도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뚜벅이 유세의 기본적인 취지는 저 예전에 강금실 장관 서울시장 나갔을 때 제가 네. 그 잠 안 자고 막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일단 안철수 같은 최고의 부자인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와서 전국을 걷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세의 서민 코스프레가 좀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 즈음에 문준용 특혜 의혹이 쏟아져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걸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논란.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전체적인 기획을 짜면서 선거의 막판 기획을 짤 때 후보는 서민 행보, 서민 코스프레, 그다음에 당은 문준용 특혜 의혹을 물고 넘어진다. 이런 기획은 당에서 했을 테고. 예. 그리고 후보는 이거는 알고 있었겠죠. 이 아웃라인을.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문준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을 보면 저는 그 국민의당의 패널들하고 여러 명하고 이걸 가지고 토론회에서 맞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패턴이 있었어요. 패턴이. 그래서 그때 토론회를 혹시 누가 보시면 다 준비하고 나왔어요. 예, 우리 당은 모여서 준비한 적이 없어요. 각자 실력으로 열심히 캐서 토론을 했는데 그 국민의당은 패턴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한다. 뭐 이것도 하나의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문준용 의혹이 의혹인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 뭐 이런 기획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건 뭐냐면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패널들에게 지침을 전하고 있다는 느낌. 네, 그랬고 이 파슨스 조작 증거가 나왔을 때 뭐
일제히 이거 가지고 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럼 그 사람 데리고 나와라. 진짜면 데리고 나와라. 이건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고. 예, 그래서 맞아요. 뭔가 선거 때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 맞고요. 이 조작 사건이 그 공식적인 선거 지도부와 연관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걸 밝혀야 되는 게 검찰의 지금 임무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냥 묻고 가. 일단 대선 이겨보자. 그런 인격이라고 봐요. 의혹을 제기했는데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사라져버려요. 예. 안 한 걸 했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가 아드님을 특혜 채용을 관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을 증명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있었던 일은 증명이 가능한데 없었던 일은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유미, 이준서 차원의 일은 아니다. 그 윗선이 있다. 그리고 저는 선대위 핵심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예. 이 조작의 과정은 몰라도 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걸 적어도 검사 출신 의원들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선거 전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김현정의 뉴스 사전 납세하신 건데요. 일단 그렇게 보고. 네. 다음에 이제 저는 이유미 개인의 단독 행동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첫 발표를 할 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도 피해자인 양 뭐 엄중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알고 있을 수 있는 윗선이 어디까지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최고 윗선 지금 현재 이준서 씨 그분이 이제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분이 뭐 주도한 측면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선대위원장 성까지 알게 됐을까? 안철수 후보까지 알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조작들이 실행이 되면 후보까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최소한 후보가 인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느 삼류 정치 영화와 같은 일들이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개입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에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문재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어느 삼류 정치 영화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은 특정 유력 후보, 그것도 대선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후보의 아들에 관한 결정적인 제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의 신빙성, 신뢰도는 당 차원에서 검증합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도 알았을 것이다. 조작을? 네, 저는 조작은 모르지만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그리고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가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요 조작 사건을 기획한 팀이 있을 때고, 그다음에 요걸 실행에 옮긴 팀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보고받고 화력을 집중한 팀이 있을 테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리스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런 표현했어요. 이게 국정원의 댓글 사건보다 더 위험한 조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는 분명히 이유미 씨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무슨 충성심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판을 어떻게든지 엎어보자라는 그런 의도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윗선까지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가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 존립과 연결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당 지도부, 선대위 지도부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애초에 아래로부터 조금씩 파올라가면요, 이유미와 이준서 둘이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꾸며낸 일이라고 털어놓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준서 최고위원이 대선이 끝나면 모든 고소 고발은 취하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카톡도 돌고요. 그다음에 이유미가 잡혀가기 전에 긴급 체포됐잖아요. 긴급 체포되기 전에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일부가 JTBC에서 보도된 것으로 봐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일 개연성이 높은 메시지인데 정말 결례인 줄 알면서 연락드린다. 내일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국민의당에서 지난번 문 대통령 아드님 파슨스 관련해서 부침백으로 갔다는 이슈 제기. 그거 다 거짓인 걸 국민의당이 사과할 겁니다. 이렇게 제보를 했대요. 그리고 제가 어쩌다 거기 연루돼 있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들 출당 조치 시킨대요.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는 저는 너무 억울한데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SOS를 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이 이유미가 나는 시켜서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보면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유미 당원이라고 불리는 사람, 뭐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총선 때는 호남 유일의 여성 예비 후보자였대요. 네. 그리고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제자이자 최측근이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쪽 국민의당 쪽에서 반응을 보면 광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사실 알았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기획팀에 속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봐라.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건 드러나면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평범한 그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영웅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을 저버린 배신자로 대했죠. 고맙다는 응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 아름다운 재단.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뒤 공사 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종합 공정률은 28.8%. 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 1조 6천억 원에 보상 비용까지 합쳐 손실 규모가 모두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공사를 완전히 중단할지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석 달간 운영합니다.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고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공론을 모으는 방법을 결정하고 그 과정을 관리하지만 결정권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정부는 최종 결론은 독일의 경우처럼 시민 배심원단에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기를 40년 만에 가동 중단시키며 탈원전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제보 조작 사실을 공개하며 사과했던 국민의당에선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작이 잘못인 건 맞지만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보 조작이 특혜 채용 의혹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작과 특혜 의혹 모두를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즉각 반발을 샀습니다. 조작을 시인한 정당이 문준용 씨 취업과 관련 특검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것이라면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일각의 특검 주장은 국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구태의연한 정치 공방으로 물타기 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가운데 대선 때 당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자신은 물론 몰랐고 안철수 전 후보도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작 사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명확히 선을 그어두려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틀째 침묵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공식 사과를 한 이후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노원구 자택으로 취재진이 찾아갔지만 안 전 대표를 만나진 못했습니다. 계세요? 안 전 대표는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입장 표명 여부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제자이자 대선 멘토 단원이었던 이유미 씨가 제보 조작으로 체포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이 전 최고위원을 영입하면서 천하의 인재가 모이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안 전 대표가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당시 책임 있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안철수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죠. 특히 자기가 영입한 사람이 이런 엄청난 일에 연루가 됐으니까.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우리 미니 하고 싶은 말 다해 미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수행하시는 우리 이주영 실장님도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좋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까? 예. 육군 대위 출신. 국방비리 척결의 적임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네. 사실 여러 가지 과거 전력으로 보면요. 군 개혁의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보시기 그분은 군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시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육군 쪽에서 원래는 국방부 장관이 주로 나왔었는데 이제 해군 출신이시잖아요. 나오면서 아무래도 비리가 이쪽에 육군 쪽에 좀 많이 좀 있다 보니 그걸 좀 개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 생각은 하는데 제 짧은 소견이라서